현장 맡고 있는 윤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볍게 영상 잠시만 보고 시작을 할게요. 금방 보셨듯이 사자랑 코끼리는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다르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도 풀을 먹기도 해요. 어떨 때? 변비 생겼을 때, 배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사자도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사실 풀을 먹고 우리가 이제 다른 육류를 먹지는 않지만 자기 알아서 장에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먹어도 몸집이 크고 근육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양이랑 개랑 우리 금방 모습 보셨죠? 어떤 차이가 느껴지던가요? 사부작 되는 고양이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개의 모습, 그 비교가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체질들은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해두지 않고 아껴 쓰기 때문에 조금 먹고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특정 필요할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고양이 모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먹으면 먹는 대로 저장하고 저장해 놓으면 바로바로 써 제끼는 게 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동물들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사람도 자기 생긴 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꼴대로 살지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병이 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팔체질을 하기 때문에 팔체질이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개인별 맞춤 영역이나 맞춤 치료나 개인의 그 차이를 알아내고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꼭 이제 한의학 이쪽이 아니라도, 체질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개론 느낌을 좀 가미해서 전체적으로 체질의 분류가 어떻게 됐냐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총 6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설정을 할 때는 체질 하나하나를 설명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그 먹는 음식들 하나하나에서 어떤 식의 차이들이 나는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가면서 좀 풀어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체질, 그러니까 한 체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체질 검사를 해서 지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자기 체질을 검사했을 때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냥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거기 디테일하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을 먹어서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자기 체질에 맞게 이걸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유한 나라예요.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부유한 나라입니다. 부유한 나라고 넘치는 나라예요. 이제는 넘치는 나라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를 알고 좋은 걸 검색만 하면 바로 당일에도 혹은 그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바로 배송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거, 무엇이 더 유익하냐, 이런 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작정 좋은 음식이냐라는 거죠. 그럼 좋은 음식이면, 자, 소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고기를 매일 먹고 삼시세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냐? 비타민C가 좋은 거기 때문에 비타민C를 하루에 3번 먹고 밥 안 먹고 비타민C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좋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전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내 몸이 준비가 됐냐,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성,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암으로 따져보면 폐암에 걸린 분과 대장암에 걸린 분은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폐암에 걸렸는데 유산균과 식이섬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치게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평균을 맞추면 되겠죠. 하지만 대장암의 환자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 기능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계속 음식을 맞춰줘야 되고 보통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 알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자기 목표에 맞게, 자기 질환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대를 다쳤을 때랑 뼈를 다쳤을 때랑 근육이 다쳤을 때랑 필요한 게 다 다르단 말이죠. 영양소가. 그러면 내가 통증으로 입원을 했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내가 근육이 회복이 안 돼요. 인대가 막 딱딱해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골절 생기면서 뼈가 잘 안 붙을 것 같아요. 다 다른 경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 영양은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체질에 맞는 음식이 필요하다. 자, 체질에 맞는 음식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먹기 편할 것. 내가 먹었는데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사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보면요, 딱히 땡기지도 않고 딱히 불편하지도 않아요. 이게 자기한테 가장 맞는 음식인 겁니다.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거는 뭐죠? 중독이죠. 그거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야 편하게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한테 편한 음식의 조건은 뭐냐면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어디서든 염증을 일으키면 안 된다. 예요. 위염을 일으킨다, 장염을 일으킨다, 피부염을 일으킨다, 구내염을 일으킨다, 굉장히 많은, 비염도 있죠. 알러지 반응으로. 근데 그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영자고요. 손현재고요. 강호동이고 박진영입니다. 이 네 명은 다 다른 체질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같은 한국인이지만 다 다른 체질입니다. 자, 딱 볼게요. 손현재와 이영자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다를 것 같죠? 그 다음에 강호동과 박진영도 다를 것 같죠? 그죠? 이영자와 박진영이 완전 다를 것 같죠? 반대 체질이란 말이에요. 자, 뒤에는 이제 개별적인 설명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많이 드려요. 체질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왜 내가 성향이 이러냐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납득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목체질은 누가 자기한테 뭐 시키는 거 싫어요. 자기가 남한테 시키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섭섭한 말하면 너무 싫어. 그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럼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먹어줘지는 거죠. 막 먹어요. 먹어서 해결해요. 그러면 그릇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릇이 크고 빠르게 체중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좋을 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균의 사람들이 많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화 잘 안 낼 것 같고 잔잔할 것 같고, 특별히 막 이렇게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타부작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거든요. 소화기가 약하고 흡수를 잘 못하고 저장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때 조심조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어떻게 한다? 한번 재보는 겁니다. 가야 되나? 할까? 말까?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할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 체질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이렇게. 근데 확인이 안 돼. 움직이기 싫어요. 왜? 영양분이 적으니까. 한번 움직이면 금방 지치니까. 또 뭔가를 먹으려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강호동 보죠. 시끄럽죠? 가만히 안 있죠? 네. 근육 많고 체격 크고, 딱 보면 강호동 체형이 딱 우리 보통 전통적으로 소양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토체질 딱 그 몸이에요. 상체가 크고 두껍고, 그 다음에 허리는 약하고, 보면 하체는 좀 점점 날씬해지는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입은 뭐냐? 발산하고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발산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죠. 네. 병실에 가만히 못 있고 맨날 돌아다니는 분들 있어요. 웃은 사람은 빈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밥을 먹었어. 열이 나기 시작해요. 뭔가 갑자기 불안해. 가만히 못 있겠어 막. 그럼 슥 방문 열어보고 누구 나온 사람 없나, 뭐 저기 걷는 사람 없나, 그럼 슥 가서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래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생긴 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박진영 한번 볼게요. 박진영은 남 시킨 대로 안 하죠 일단. 지 하고 싶은 거는 완전 꽂혀서 한단 말이에요. 이 타입은 자기가 한번 꽂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독재자도 많고 굉장히 날카롭고 깐깐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한 번 정하면 틀어지지 않고 그런 타입으로 가는 거예요. 규칙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딱 설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기준에 벗어나 못 참아요. 입을 대야 되고 제약을 해야 되고 뭐라 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섭취에 대한 영양소도 다르고 이들이 잘못 먹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달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꼴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체질의학이 동양의학 내에서만 한정을 해서 보면 진짜 오래됐어요. BC 2세기죠. 이때도 이게 엄청 고전이거든요. 저희 그 동양의학 쪽에 완전 그런 성경 같은 게. 제일 저희 시초. 이름도 황제 내경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의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때도 똑같이 개인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재마 선생님께서 원래 유학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의 유형을 이제 4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제일 강한 거랑 제일 약한 거랑 2개만 딱 뽑아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냥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해. 그러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요러요러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강호동을 보죠. 강호동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소양인이라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 만날 때 좀 조심도 하고 너 좀 절제하는 법도 익히고 이런 약간 유학적 가르침을 위해서 처음 이게 만들어낸 그 흐름이 다 그래요. 성향이 이렇고 얘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요렇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유학자셨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안에도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사실 그 개인 성향 분석이 훨씬 좀 큰 부분이었다. 우리가 지금 체형으로 우리 분류하잖아요.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상 체질이 어디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거리를 재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원래 가상의학 편저에는 없고 뒤에 후세하면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팔체질은 얼마 안 됐죠. 1965년에 처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권도원 박사님 지금 작고하셨지만 권도원 박사님이 처음에 1965년도에 일본에서 국제침술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 뒤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권 박사님도 연구를 하고 저희 같은 이제 구학들도 많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아직도 사실은 조정 중이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뀌어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매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걸 위주로만 사실 환자분들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조금씩 바뀌어요. 막 데이터를 1년 중에 모아보니까 매일 안 먹으면 또 괜찮았다가 매일 먹으면 또 안 좋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미세한 이제 조정이 있어가지고 뭐 학문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팔체질의학의 핵심 전제는 자 타고난 꼴이 있다고 했잖아요. 타고난 꼴. 엄마 아빠가 일단 줬어 나한테.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준 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DNA 같은 걸.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체질을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격 바꿀 수 있나요? 안 바꿀 것 같죠? 그죠? 못 바꿔요.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게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듯이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체질 안에도 이영자도 날씬해질 수 있어요. 엄청 노력을 하면. 근데 본질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다가 풀어지는 순간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원상복귀. 그래서 원래 내가 살이 찌는 사람, 원래 내가 마른 사람은 또 반대로 똑같아요.
살을 막 찌워요. 장염 한번 걸리죠. 한 1, 2주만 살 다 빠져버려요. 촤. 그런 사람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유전자 같은 거라서 자기 나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어긋나는 순간 이상한, 해석이 잘 안 되는, 상세불명의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가지로 따져보면 금목토수, 금양금은 목양목음, 토양토음, 수양수음 해가지고 8가지 체질이 있고, 각각의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요거는 뭐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자기 것만 알면 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8개로 나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사람이 다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토양토음, 아까 이제 강호동 같은 사람들은 병이 생길 때, 먹었을 때 어떻게 병이 생기냐라고 생각해 보면 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화액이 너무 많으니까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찰랑찰랑 하다가 축축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위장 벽을 헐게 만들게 돼요. 산이잖아요. 강산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산이 많이 나오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습적 위염이 생겨요. 자, 그럼 반대로 역류성 위염이 있는데 소화액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체질들. 이 사람들은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류성 위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다? 산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약해가지고 뚜껑이 헐거워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막 제산제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더 안 되고 안 낫고 순간만 괜찮아지는 거죠. 밤에만 괜찮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낮에는 소화불량, 밤에는 조금 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패턴. 제산제가 맞는 타입은 그래서 어떤 타입이다? 토체질들인 거예요. 그럼 토체질들은 위험이 있으면 제산제도 처방을 받고, 이제 양약으로 처방도 받고, 이제 치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양약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뭐 한의사라고 해서 양약을 다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한약이라도 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쨌든 첫 번째로는. 금체질들은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해라 그래요. 채식. 그 금체질들이 다 자기 체질을 부정합니다. 나 이 체질 싫어요. 다 그래요. 왜냐면 먹을 게 별로 없거든. 해보면. 뭐 다 먹지 말라 그래요. 고기는 일단 다 빼고, 유제품 다 빼고, 양념 다 빼고, 먹을 게 없잖아요. 밀가루 다 빼면 일단은 반은 날라가는데. 그죠? 목체질들은 고기 다 먹어라, 유제품 다 먹어라, 밀가루 먹어라 이러는데. 완전 반대가 돼버리니까 괴롭지만, 근데 금체질들이 정말 깨끗하게 먹을 때 정말 금체질의 그 장점이 폭발합니다. 그 창의력과 생산성과 넘치는 체력과 막 다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오케이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요, 막 무슨 피부병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막 이랬는데 체질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너무 좋아졌어요. 약도 다 끊고 막 그런 간증처럼 하는 그게 많은데, 그 중에 금체질들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민한단 말이에요. 장애 문제나 이런 먹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간 대사 능력 차이 때문에 목체질들 억울할 수 있어요. 목체질들은 그냥 아령 대충 이렇게 하고요, 숨쉬기 운동만 해도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근데 금체질들은 있잖아요, 간이 약하니까 단백질 합성률이 너무 떨어져요. 일단 지질 흡수도 너무 약하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미친 듯이 운동해요.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막. 근데 이만큼 생겨요. 일주일에 한 10g, 막 20g 막 이래 붙는단 말이에요. 목체질들은 숨만 쉬어도 100g씩 붙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런 차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현대어로 설명을 하면 혈당 대사산물, 지질 대사산물,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찌꺼기들의 모양새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래서 병의 패턴이 다 다르다. 모두가 유산균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고, 모두가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찌꺼기가 나오냐,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자, 금체질이 그럼 육식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뭐랬어요? 간이 약하고 노폐물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댔죠, 육식. 그러면 육식을 먹었어요. 즐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이 점점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혈액이 탁해지거든요. 그럼 짜증이 책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하면 가만히 있다가 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뚝성질이라 그러죠. 불뚝성질이 가장 강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가 왔을 때 항상 말해요. 금체질 엄마와 뭐 목체질 아빠 이랬으면 우리 와이프가 평생 나한테 화냈는데 요새 부쩍 더 화내요. 그러면 고기 먹이지 마세요. 네. 초식 동물은 초식 동물의 생활이 있고요. 육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게 먹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컨디션을 자기가 잘 맞춰줘야 이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목체질들이 해산물 같은 거 조개탕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환절기마다 비염 올라오죠. 피부가 묘하게 간질간질해요. 그 다음에 관절이 빠당빠당해지는 그 느낌이 나타납니다. 조개나 이게 굴, 막, 이게 새우,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러지 유발 요인이 되고 장환경이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 붓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릇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부어도 왕창 부어요. 땡땡 붓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알러지를 만들어내는 애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하게 소화할 수 있고 넘치는 담즙을 쓸 수 있는 음식을 드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담즙 정체라는 게 있거든요. 담즙 정체. 우리 간 옆에 우리 담낭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찌꺼기들을요, 이렇게 혈액을 막 계속하고 찌꺼기들, 지질들, 그러니까 기름때들을 막 해가지고 담낭으로 막 쏴줘요. 그럼 담낭이 꿀떡꿀떡꿀떡 먹으면서 그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로 만든다? 담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담즙은 어떻게 된다? 필요할 때 입으로 식도로 기름이 싹 내려오면 오케이 버리자 이러면서 쫙 장으로 짜내요. 담즙을. 그럼 이 담즙이 들어오면서 기름을 녹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체질들은 간과 담낭이 튼튼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루에 더 많이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담즙을 비워줘야 간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큰 만큼 찌꺼기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빼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체질들이 육류를 먹는 건 담즙 처리와 필요한 그것들 빨리빨리 독을 빼내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빠지면 어떻게 된다? 목체질들이 만약에 고기를 잘 안 먹고 이래 되면 담즙 정체 안 나오니까 신호가 안 들어오면 안 나와요. 채식을 해버린다. 이래 되면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요. 무기력해져요. 피부가 간질간질해요. 막 아무 트러블도 없어요. 근데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유 모르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간질해요. 그게 이제 담즙 역류 현상, 담즙 정체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리브유나 아니면 기름 같은 거 이제 육류나 이런 거 좀 먹잖아요. 치즈나 유제품 같은 거 좀 먹으면 조금 가라앉아. 그러면서 그게 좀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나름으로 이 약이 아니고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환자들 치료할 때 약이 필요할 땐 약을 쓰고요. 침이 필요할 땐 침을 쓰고 그 다음에 협진이 필요할 땐 협진을 하지만 사실 요것만 딱 틀어주면 되겠다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막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막 그래도 안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면 그래야 된다. 근데 자, 토체질 다시 조금 이야기하면 아까 고기도 이 잡식성이란 말이에요. 토체질들이 떠올려 보시면 약간 유목민족이나 약간 그런 몽골리안 같은 몽고 사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다 먹어요. 뭐 채소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다 먹어도 돼요. 먹는 거에 제약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체질이 편식을 하면 문제가 좀 오기 쉽어요. 근데 편식을 했는데 고기 편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콩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매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가 이렇게 탁 건강하고 허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몸 좋은 사람은 토체질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 타입이 콩팥이 약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고기 찌꺼기들 생기잖아요. 소화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거를 콩팥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요산 이런 것들 들어봤죠? 크레아틴 수치는. 그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좋아지면서 몸이 상해버린다. 고기 나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근데 편식을 하고 야채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골고루 안 먹으면 여기저기 모든 소화액이 잘 나오는 체질이다 보니까 골고루 안 쓰이면 내 소화액이 나를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째 된다? 잦은 염증에 시달리는 몸이 돼요.
자잘한 염증이 계속 나타나요. 근위염이 올라왔다 말았다, 피부가 뭐 뾰루지 올라왔다 말았다, 피부가 벌게졌다 말았다, 뭐 온도만 바뀌면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벌게졌다가 훅 가라앉았다가, 오만 때만 염증들이 여기저기에서 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용을 하지 않은 소화액과 이 에너지 대사들이 전부 다 폭발적으로 확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수체질들은 근데 보통 소화기가 약하다했잖아요. 수체질들은 생각보다 병이 잘 안 생겨요. 제가 맨날 골골 80 전형적 안 쓰거든요. 자기 몸을 잘 안 써. 쓰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리도 안 하죠. 먹어보면 안 좋은 거 바로 알아요. 위장이 예민하니까. 아, 나 이거 안 맞아. 나 이거 별로야.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고 나면 불편한 걸 아니까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적고, 아까도 말했죠? 무리하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다. 대신 가족 일에 취약합니다. 왜냐면 활동량이 작고 이게 되게 요 안에서 대부분을 결정을 하거든요. 요게 너무 소중해 나는. 왜냐면 난 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기 너무 소중하니까 나 요거만 지키면 돼. 근데 이 안에서 깨져. 갈 곳이 없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 그 사람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도 다 달라요. 목체질, 토체질, 금체질 전부 다 달라요. 누가 밖에 사람한테, 안에 사람한테, 그 다음에 나한테 감정적 손상, 아니면 내가 화냈을 때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고 준비를 하면 좋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제가 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대장암 수술하고 저한테 이제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환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생활 컨트롤이 안 돼서 가족분하고 같이 왔는데 대장암하고 수술도 잘 되고 모두 잘 됐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계속 말라가. 마르고 점점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암을 지금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목체질이었거든요. 목양체질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체질 안에서도 완전히 딱 그 체질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조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금체질이고 아빠가 목체질인데 목양이면 조금 덜 하거든요. 목체질 느낌이. 이제 이런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 전형적인 목체질 분이 왔는데 이분이 대장암 걸리니까 식이섬유 먹어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걸 다 지킨 거예요. 겁이 나서. 목체질들이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다 지켰는데 그리고 옆에서 아내분도 우리 남편 살려야지 이러면서 해준 거예요. 먹지 마. 이거 먹어. 불떼기. 이래 준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한 형태. 담즙이 나오질 않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그냥 잘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급이 딱 끊겼네? 거기다 항암도 팍 해버리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근손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거 안 했어요.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그냥 고기 드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소화가 편한 닭고기 위주로, 닭가슴살이랑 닭고기 위주로 좀 더 먹게 하고, 조금 이제, 왜냐면 소화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체력이 하나도 없는데,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조금 더 드세요. 이 말이 안 돼요. 소화를 하는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유동식을 시작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조금 아껴보려고. 그래야 다른 데 회복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거의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어요. 살은 나중에 이제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게 테스트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바꿨으면 이 바꾼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대표적으로 암 환자분들 그런데 진단을 딱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제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다 오늘부터 다 바꿔버려요. 그냥 밥도 쌀밥 먹다가 현미밥으로 바뀌어. 원래 고기 먹다가 고기 안 먹고 달걀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채소도 뭐 그냥 깨작깨작 되다가 바로 잎채소 막 쌈장 딱 옆에 넣어놓고 쌈밥 막 싸먹고 익히는. 근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디에서 맞는지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요. 갑자기 영양제도 오만 때만 돼서 다 와요. 큰 집에서 무슨 뭐 날라오고 딸이 갑자기 뭘 사는 나오고 평생 하지도 않던 아들내미가 뭐 갑자기 엄마 좋다더라 이러면서 하고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막 영양제가 막 나중에 영양제도 이야기하겠지. 불필요한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대사 우리가 몸이 일을 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실 간 입장에서는.
콩팥도 피곤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소화기 작은 사람, 물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도 있거든요. 수체질 중에.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알약 하나 먹고 알약 목도 조그매가지고 알약 많이도 못 먹어. 그러면 저 하나 먹고 물 먹고 하나 먹고 물 먹으면 배가 불러 못 먹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줬으니까 챙겨줬으니까 먹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먹거든요. 또 도끼가 있어가지고 막 먹어. 그냥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만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자, 근데 이게 한의학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니라는 거죠. 다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우리 이런 내과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맞춤 영양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고 그 결과가 사실은 영양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올 때는. 왜냐면 산업화를 거치기 때문에. 연구는 그게 연구가 아닌데 연구하다가 뭐 하나 탁 나오면 오케이 이러면서 바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려. 이게 그래 좋단다 얘들아. 전 세계인아 다 먹어라. 그러니까 원래 연구랑 다르게 이게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제일 익숙한 것 유전체 DNA의 차이. DNA가 보니까 타고난 게 있고 살다 보니까 켜지는 스위치들이 있더라. 근데 이 켜지는 스위치는 어디서 오더라? 먹는 거, 스트레스, 생활 모양에서 오더라. 그게 후성유전학이라고 해서 타고난 거 맞는데 오케이 맞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암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암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그 유전학이 많이 바뀌어왔어요. 처음엔 DNA 모양만 봤다가 점점점 지금은 사실은 살아온 세월과 어떻게 살았냐가 훨씬 중요해요 라는 결론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더 건강하게 후천적으로 사는 거냐를 보자. 이러면서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상한 단어를 쓰지만 어쨌든 그냥 장의 미생물들이에요. 장의 미생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그 변비 걸리면 짜증나죠? 왜 짜증날까요? 답답하고 막 그죠? 근데 장염이 걸리고 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막 살살 막 하고 나면 그게 단순히 전해질이 빠져서만 그러냐? 수분이 빠져서만 그러냐? 장에서 대부분의 우리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장에서 어떠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량이.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이래 돼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 똥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균들이 유해균, 유익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해균을 적게 만들고 유익균을 많이 만들면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유익균을 많이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야채도 많이 먹고 과일도 좀 챙겨 먹고 편식하지 말고 당분 많은 거 먹지 말고 설탕, 대체적으로 설탕 많이 먹지 말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키면 된다. 대신 그 안에서도 뭘 조금 더 먹을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의 70% 우리 면역력을 높이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시잖아요. 면역력.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중에 70%가 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대독제도 주고 장 닦아내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매일 공급해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거기에 조금 더 깨끗한 음식을 먹고 조금 더 당분이 적은 걸 먹어서 설탕 스파이크를 안 때려주면 그래도 염증의 위험에서 더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역 피로감이 준다라는 겁니다. 면역적 피로감. 장도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게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된 개념이긴 한데요. 메타볼릭이라고 하는 우리 대사라는 것과 지노믹스라고 하는 유전학 두 개를 합친 건데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관계하는 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 DNA가 어떤 환경에 있고 뭘 먹었느냐에 따라 세포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더라. 근데 요 세포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진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건강할까? 이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세포 주위에 있는 환경.
우리 전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혈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수분, 지질, 막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포 사이사이 물에 녹아있고 떠 있거든요. 얘네들이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 세포도 건강하다. 얘네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포도 짜그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환경은요, 내 DNA에 이미 있다 이거죠. 나라는 사람이 DNA에 어느 정도 반응성이라는 게 결정돼 있으니까 나를 스트레스만 안 주면 그 환경이 예쁘게 되는 거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잖아요? 내 DNA에 스트레스 주면 이 환경이 다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우리 말하는 항생제나 이런 거는 대놓고 그냥 항생제라는 건 대놓고 그 환경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생제 많이 쓴 애들이 면역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그런 거다. 세포의 환경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냥 우리 크게 보면 그냥 똑같아요. 우리 그 미세먼지 많을 때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건강할 수가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써봐야 한계가 있다. 세포도 똑같다, 내 몸의 세포가. 근데 그런 세포 환경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의 DNA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더 건강해지느냐의 차이가 있다. 다 똑같지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억울할 수 있어요. 쯔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날씬하고 막, 그죠? 근데 나는 진짜 물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살이 찌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민감도의 차이입니다. 민감도의 차이. 혈당이 내가 조금만 들어와도요, 당이 조금만 들어와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들어와도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슐린 알죠? 인슐린.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을 인슐린이 어떻게 한다? 두 가지로 바꿔요. 두 가지로.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우리 근육에 저장되는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샥 바꿔버려가지고 저장을 시켜요. 왜냐면 혈액에 당이 너무 많으면 세포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러면서 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뭐다?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당을 쪼개가지고. 중성지방은 상한선이 없어요. 중성지방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남는 당이 많아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죠? 네. 알겠죠? 글리코겐은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근육이 계속 저장을 해놓지는 않거든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는 한계가 있고 중성지방은 훨씬 많이 생기니까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은 중성지방만 많이 생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복지살, 옆구리살, 뱃살, 턱살, 겨드랑이살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근데 차이가 좀 많다. 사실 체질에서도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분 섭취를 많이 해도 아예 이게 중성지방화 되지 않는 그게 힘든 체질이고요. 먹었다 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그런 타입도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 잘못은 아니다. 부모님 잘못이다. 네, 하시면 되고, 네. 영양유전 제약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유당불내증 아시죠? 우유만 먹으면 줄줄줄. 근데 이게 아시아인이 많단 말이에요. 서양 애들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1명. 알겠죠? 근데 아시아인들은 10명 중에 6, 7명이 기본적으로 이 양이 적다. 근데 더 적은 애들이 몇 명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종의 차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피부색이 다르듯이 내장 대사 기능과 이 그 반응 자체가 다르다. 이게 체질적인 차이거든요. 우리가 뭐 일본의 수체질하고 금체질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중국에 목체질들이 많아요. 한국엔 토체질 조금 더 많아요. 서양으로 가면 그리스나 이쪽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금체질이에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지역의 음식에 잘 맞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고 더 건강하고 그래 되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쏠림이 나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가다 보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이랑 뭐 이런 거 막 만드는 그런 건데 이 변이가 있으면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도 늘어나고 뇌에도 이상한 단백질이 막 쌓이고 이래가지고 애가 치매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을 먹었고 이 사람 유전자가 어떠냐에 따라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 카페인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다 DNA에 박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질적인 편차도 분명히 있다. 카페인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카페인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금체질은 카페인이 독이고 목체질은 카페인이 약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사를 올려줘야 되는 목체질한테는 너무 좋은 거고요. 처지지 않게 도와주니까. 그렇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 그것들을 보자. 그래서 아무튼 먹는 게 다 중요하다. 암 환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회복기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거죠. 흡수가 가능한 형태냐, 이 음식이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흡수가 가능한 형태냐,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어? 나 준비됐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왔을 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야.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이라 하면 면역이라는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염증을 만들어내지 않는 음식이냐,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1강을 했는데요.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는 체질별로 탄수화물이 어떻게 이제 내 몸에 작용하는지, 체질별로 어떤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면서 염증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사실 염증에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게 아무래도 내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염증 수치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좀 조절을 하는데 좀 더 쉬우냐. 그것만으로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단백질, 과일, 영양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름의 이제 서머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 다르니까 알고 자기한테 맞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거를 해서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거야. 나 무슨 체질이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체질이 그냥 무슨 인이고 무슨 형이니까 성격이 이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많은 대사질환, 습관병, 생활 습관병이잖아요. 생활 습관병을 만들어내는 그 나쁜 습관이 나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을 작용한 게 뭐냐? 그거를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해보시다 보면.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잖아요. 한 2주 정도 체질식을 해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내가 매운 거 좋아하던 사람이 매운 거 딱 끊어보잖아요. 누구나 매운 걸 끊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운 게 필요한 체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운 걸 끊었을 때 훨씬 좋아집니다. 육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육류를 안 하다가 육류를 해보잖아요.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